아니, 저 애가 어떻게 1등석에 앉아 있는 거야? 승무원 제시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기내 전체를 뒤흔들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2024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편. 1등석 12F 좌석에 16살 박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차림새는 주변 승객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색이 바랜 회색 티셔츠에는 여러 번 빨아서 생긴 작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보였고 청바지 무릎 부분에는 꿰맨 자국이 선명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서 한쪽이 살짝 들려 있었고 끈은 한 번 끊어져서 매듭을 지어놓은 상태였다. 민주는 낡은 검은색 배낭을 앞자리 밑에 밀어넣으며 창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배낭에는 여러 개의 헝겊 조각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태극기 모양이었지만 색이 많이 바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웠다. 또 다른 조각에는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거의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다. 이상하네, 표를 잘못 끄는 건 아닐까? 옆자리에 앉은 중년 미국인 남성 리처드가 자신의 아내에게 속삭였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1등석의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민준의 귀에도 들렸다. 저런 차림으로 1등석이라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리처드의 아내 캐럴도 민준을 힐끗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저 아이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 1등석 표가 얼마나 비싼데 저런 옷을 입고 오다니. 그녀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펴는 작은 동작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듯 했다. 승무원 제시카는 키가 크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제시카는 민준의 좌석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정말 이상하네. 이 좌석이 맞나? 그녀는 다른 승무원인 앤드류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12F 좌석에 앉아있는 저 동양인 아이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1등석 승객치고는 너무. 앤드류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 저 아이 말이야? 나도 봤어. 근데 탑승권은 분명히 1등석이던데. 뭐 요즘은 부모가 돈은 있는데 아이 옷차림에는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긴 하지만 제시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혹시 표를 바꿔치기 했거나 그런 건 아닐까? 이 대화를 들은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민준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앞자리에 앉은 사업가 토마스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런 애가 1등석에 앉아있다니. 요즘 항공사 관리가 엉망이야. 그는 옆 사람에게 말했다. 뒷자리에 있던 패션 디자이너 베로니카는 민준의 낡은 운동화를 보며 혀를 찼다. 저 신발 좀 봐. 언제 산 건지 모르겠네. 1등석에 오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민준은 이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배낭의 태극기 패치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패치는 원래 선명한 색이었겠지만 지금은 발에서 희미해져 있었다. 어머, 저 아이 혹시 가출한 건 아닐까? 중년 여성 승객 수잔이 자신의 남편에게 걱정스럽게 말했다. 저런 차림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다니. 부모님이 찾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가출이라니, 그럼 1등석 표는 어떻게 샀겠어? 아마 부모가 돈은 많은데. 아이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겠지. 요즘 부자들은 자식들을 너무 방치한다니까. 민준의 귀에는 이 모든 대화가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도 더 겪어본 것처럼 익숙한 듯 했다. 제시카는 다시 민준의 좌석으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탑승권 좀 다시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의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탑승권을 꺼내어 건네주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지만 약간의 한국 억양이 섞여 있었다. 제시카는 탑승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명히 1등석 12F 좌석이 맞았다. 그리고 승객 이름도 박민준으로 정확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탑승권을 돌려주었다. 네, 맞네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미성년자가 혼자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혼자 왔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그는 제시카를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성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리처드는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봐, 내 말이 맞지? 뭔가 이상해. 16살짜리가 혼자 1등석을 타고 국제선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러게 말이야. 저 나이에 저런 차림으로 1등석이라니. 분명히 표를 잘못 끊었거나 아니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의 의미는 분명했다. 베로니카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혹시 표를 훔친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했기 때문에 민준도 들을 수 있었다. 민준은 이 말을 듣고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배낭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마치 이런 의심과 편견에 이미 면역이 된 것처럼 보였다. 승무원 앤드류가 제시카에게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다. 승객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혹시 기장님께 보고할까? 미성년자 혼자 탑승하는 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시카도 고민이 되었다. 그래, 일단 기장님께 말씀드려보자. 뭔가 석연치 않아. 이때 수잔이 제시카에게 다가왔다. 승무원님, 저 아이 괜찮은 건가요? 혹시 가출한 건 아닐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아내를 말렸다. 당신이 쓸데없이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냥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고. 민주는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배낭의 패치를 만지작거리는 손동작이 조금 더 빨라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기내는 점점 더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준이라는 한 소년을 둘러싼 의심과 편견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민준은 태연했다. 마치 폭풍의 눈과 같았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이 지나자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승무원 제시카는 음료 카트를 끌고 다니며 1등석 승객들에게 하나씩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민준의 좌석 앞에 멈춰 서자 그 미소는 어색하게 굳어졌다.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명백히 다른 승객들에게 했던 것과는 다른 차가운 톤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의무적으로 묻는 것처럼 들렸다. 물 주세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제시카는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라서 민준 앞에 놓았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에게는 유리잔에 음료를 따라 주었고 견과류와 함께 작은 냅킨까지 챙겨주었다. 민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리처드가 이 장면을 보며 아내에게 속삭였다. 당연하지. 저런 애가 1등석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나?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민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캐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정말 그래. 1등석은 품격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다른 승객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앞자리의 토마스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얘야, 너 정말 1등석 표 제대로 산 거야? 혹시 이코노미석 표 가지고 와서 착각한 건 아니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민준은 토마스의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단 2글자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토마스는 코웃음을 쳤다. 맞다고?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설마 1등석 표를 살 정도로 돈이 많으면서 아들 옷은 저렇게 입히나? 개인적인 일입니다. 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담담했다. 이때 베로니카가 끼어들었다. 개인적인 일이라니 우리도 같은 공간에 있는데 궁금할 수도 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잖아. 16살짜리가 혼자 1등석을 타다니. 승무원 앤드류가 이 상황을 보고 제시카에게 다가갔다. 저 아이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제시카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일단 기장님께 보고부터 하자.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 대화를 들은 수잔이 다시 나섰다. 승무원님, 정말 저 아이 괜찮은 건가요? 혹시 부모님이 찾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경찰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아내를 말렸다. 당신이 왜 그런 일까지 신경 써? 그냥 우리 일이나 하자고. 뒷좌석의 젊은 사업가 마이클이 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근데 정말 이상하긴 해요. 저 나이에 저런 차림으로 1등석이라니. 혹시 표를 위조한 건 아닐까요? 표 위조? 베로니카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요즘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 민주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었지만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이 조금 더 자주 반복되고 있었다. 토마스가 다시 말을 걸었다. 얘야, 너 정말 그 표 어떻게 산 거야? 1등석 표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민주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압니다. 압니다. 토마스가 비웃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샀다는 거야? 너희 부모님이 모 대기업 사장이야? 그냥 샀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다. 이때 중년 여성 승객 캐서린이 끼어들었다. 얘야, 솔직히 말해봐. 너 가출한 거지? 부모님 몰래 나온 거야? 민주는 처음으로 캐서린 쪽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캐서린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부모님이 허락하신 거야? 16살짜리를 혼자 국제선에 태우다니, 그것도 1등석에? 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승무원 제시카가 다른 승무원 로라와 함께 민준의 좌석 근처에서 수군거렸다. 저 아이 뭔가 이상해. 대답도 이상하고 차림새도 그렇고. 로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1등석에 올 만한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리처드가 아내에게 말했다. 저것 봐. 승무원들도 의심하고 있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캐럴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럼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베로니카가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우리도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토마스도 가세했다. 승무원님, 정말 저 아이 신원 확인 안 해보세요?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제시카는 망설이다가 민준에게 다가갔다. 실례하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민준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어 건네주었다. 제시카가 여권을 펼쳐보니 분명히 박민준이라는 이름과 사진이 일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여권 진짜 맞나요? 제시카가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부모님 연락처는 있나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금은 연락이 어렵습니다. 연락이 어렵다고? 제시카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왜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다. 주변 승객들이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마이클이 큰 소리로 말했다.
봐요. 더욱 의심스럽잖아요. 부모님 연락처도 말 못하고. 캐서린도 가세했다. 분명히 가출한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 돈 훔쳐서. 토마스가 손뼉을 쳤다. 맞아. 그래서 연락처를 말 못하는 거야. 부모님이 찾고 계실 거라고. 민주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손은 배낭의 태극기 패치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패치는 낡고 발에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민준에게는 소중한 무언가인 듯 했다. 승무원 앤드류가 제시카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했다. 기장님께 보고할까? 승객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 제시카도 고민이 되었다. 그래, 일단 보고하자. 뭔가 이상해. 이때 리처드가 일어나서 제시카에게 다가갔다. 승무원님, 저희도 같은 돈 내고 1등석에 탄 건데 저런 의심스러운 아이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 비행하라는 거예요? 캐럴도 남편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안전도 생각해 주세요. 베로니카가 일어나서 말했다. 저도 동감이에요. 뭔가 조치를 취해 주세요. 토마스도 가세했다. 그 아이 이코노미석으로 옮겨주세요. 어차피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민주는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물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플라스틱 물병이 살짝 찌그러질 정도였다. 제시카는 승객들의 압박에 못 이겨 민준에게 다가갔다. 실례하지만 혹시 이코노미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승객분들이 좀 불편해하셔서요. 민준은 제시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성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제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고했다. 하지만 제시카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준이 다시 말했다. 제자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톤이었다. 승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토마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것 봐요. 고집까지 세다니까. 베로니카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런 버릇없는 아이를 1등석에 태우다니. 리처드가 제시카에게 말했다. 승무원님,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되겠어요. 다른 승객들 기분이 다 상해요. 민주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마치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익숙한 피로감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기내는 점점 더 민준에게 적대적인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민준은 여전히 조용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비행기가 이륙한 지 3시간이 지나자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다. 승무원들이 카트를 끌고 다니며 1등석 승객들에게 메뉴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제시카는 각 좌석마다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고급스러운 메뉴판을 건네주었다. 오늘 메뉴는 랍스터와 스테이크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친절하고 따뜻했다. 리처드에게는 어떤 와인과 함께 드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캐럴에게는 디저트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세심하게 배려했다. 하지만 민준의 좌석 앞에 도착하자 제시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민준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그냥 지나쳐버렸다. 민준이 실례합니다라고 조용히 불렀지만 제시카는 못 들은 척했다. 앞자리에 토마스가 이 장면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지, 저런 애가 1등석 식사를 받을 자격이 있나?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했기 때문에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베로니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아요, 1등석 식사가 얼마나 비싼지 아나요? 저런 차림의 아이가 먹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민주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실례합니다. 메뉴 좀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제시카는 완전히 무시했다. 대신 다른 승무원 로라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 보세요. 저런 애가 1등석 식사를 달라고 하네요.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로라도 민준을 쳐다보며 혀를 찼다.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네. 이때 캐서린이 핸드폰을 꺼내어 민준을 찍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 1등석에 저런 애가 앉아있다니.
친구들에게 보여줘야겠어. 플래시가 번쩍거리며 민준의 얼굴을 비췄다. 민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캐서린은 계속 사진을 찍었다. 왜 얼굴을 가려? 부끄러우면 처음부터 1등석에 오지 말지. 그녀의 웃음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다. 마이클도 핸드폰을 꺼내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거 완전 웃기다. 나중에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1등석에 저런 애가 앉아있다니.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촬영했다. 옷 좀 봐, 언제 산 건지 모르겠네. 구멍도 뚫려 있고.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마이클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찍었다. 데이비드도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것 봐,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나? 저런 애가 우리랑 같은 돈 내고 1등석에 앉아있다니. 수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냐? 아직 어린애인데. 하지만 데이비드는 손을 저었다. 어리다고 다 봐줄 수는 없어. 예의라는 게 있잖아. 리처드가 제시카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승무원님, 저 아이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토마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얘야, 너 정말 배고프면 이코노미석 가서 먹어. 거기가 내 자리야. 민준은 토마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1등석 표를 샀습니다. 토마스는 코웃음을 쳤다. 표를 샀다고? 누가 믿겠어? 아마 주워온 거겠지. 베로니카도 가세했다. 맞아요. 분명히 어디서 주워온 표일 거예요. 아니면 위조했거나. 캐서린이 계속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이거 진짜 웃기네. SNS에 올려야겠어. 제목은 뭘로 할까? 1등석에 나타난 이상한 아이. 마이케도 동영상을 찍으며 웃었다. 아니면 1등석 무임승차 소동은 어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다. 승무원 앤드류가 제시카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했다. 저 아이 어떻게 할까? 승객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제시카는 민준을 노려보며 대답했다. 일단 식사는 주지 마. 어차피 제대로 된 승객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앤드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낫겠어. 이때 젊은 사업가 브래드가 끼어들었다. 저 아이 정말 이상해요. 아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수상해. 그는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런 애가 어떻게 1등석 표를 살 수 있겠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민준은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배낭의 태극기 패치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물병을 꽉 쥐고 있었다. 플라스틱 물병이 찌그러질 정도였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수없이 노출되어 면역이 된 것처럼 보였다. 패션 디자이너 엘레나가 새로 끼어들었다. 정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런 애가 1등석에 앉아있다니. 그녀는 민준의 낡은 운동화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 신발 좀 보세요. 언제 산 건지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겠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 로버트도 동조했다. 맞습니다. 1등석에는 최소한의 드레스 코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시카가 다른 승객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는 동안 민준만 완전히 소외되었다. 모든 승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받고 와인까지 마시는 동안 민준은 플라스틱 물병만 쥐고 있었다. 리처드가 랍스터를 먹으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이 랍스터 정말 맛있네. 1등석 식사는 역시 달라. 캐럴도 스테이크를 자르며 동조했다. 정말 그래요. 이 정도 음식을 먹으려면 그에 걸맞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토마스는 아예 민준을 향해 말했다. 얘야, 배고프지? 그럼 이코노미석 가서 땅콩이라도 얻어먹어. 거기가 내 수준에 맞을 거야. 베로니카도 웃으며 가세했다.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물이라도 더 마셔. 어차피 그것밖에 못 마실 거니까. 캐서린이 민준의 사진을 더 찍으며 말했다. 이거 정말 화제가 될 것 같아.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마이클도 동영상을 찍으며 웃었다.
나는 이걸 유튜브에 올릴까 생각 중이야. 제목은 1등석 침입자로 하면 어떨까? 이때 중년 남성 승객 찰스가 새롭게 나타났다. 그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민준을 보고는 제시카에게 다가갔다. 승무원님, 저 아이 뭐 하는 애예요? 왜 1등석에 앉아 있어요? 제시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저희도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표는 가지고 있어서요. 찰스는 고개를 저었다. 표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네요. 요즘 위조 기술이 좋다니까. 승무원 로라가 제시카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승객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제시카는 민준을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아무것도 주지 마. 식사도 간식도 아무것도. 로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젊은 여성 승객 사만다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아이 정말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1등석에 올 만한 애는 아니야. 친구 제니퍼도 동조했다. 맞아,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다른 승객들한테 민폐지. 민주는 이 모든 시선과 속삭임 그리고 사진 촬영을 받으며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었지만 배낭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태극기 패치가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그 패치는 원래 선명했을 색이 이제는 발에서 희미해져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소중한 무언가인 듯했다. 브래드가 제시카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승무원님, 정말 저 아이 신원 조회 안 해보세요? 뭔가 수상해요. 제시카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여권은 진짜 같던데요. 브래드는 고개를 저었다. 여권도 위조할 수 있잖아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로버트가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이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엘레나도 동조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캐서린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얘야, 너 정말 부모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연락을 안 해? 민주는 캐서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연락할 수 없습니다. 캐서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연락할 수 없다고? 왜? 가출한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토마스가 비웃으며 말했다. 아니라고? 그럼 부모님이 허락하고 보낸 거야? 16살짜리를 혼자 국제선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토마스는 더욱 큰 소리로 웃었다. 거짓말하지 마. 누가 믿겠어? 마이클이 동영상을 찍으며 말했다. 이거 정말 재미있네.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 캐서린도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정말 뻔뻔하기까지 하네. 민주는 이 모든 조롱과 의심을 받으며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빛에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으며 단련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배낭의 패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 작은 동작만이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유일한 신호였다. 기내는 완전히 민준을 적으로 돌린 상태였다. 모든 승객들이 그를 의심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민준은 여전히 조용했다. 마치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비행기가 이륙한 지 5시간이 지났을 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예정에 없던 급류를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잠시 착륙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라며 약 40분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리처드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공군기지에 착륙한다고. 이런 일이 자주 있나? 캐럴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동조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네. 우리 일정에 차질이 생기겠어. 하지만 이 순간 민준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무표정하게 창밖만 바라보던 그의 눈동자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창밖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토마스가 이를 보고 비웃었다. 저것 봐, 공군기지라니까 신기한가 봐.
아마 처음 보는 거겠지. 베로니카도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저런 애가 언제 공군기지를 받겠어.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자 앤드류스 공군기지의 모습이 창밖으로 드러났다. 넓은 활주로와 함께 여러 대의 군용기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은색으로 빛나는 최신형 F-22 전투기들이었다. 민준의 손이 배낭에서 멈췄다. 태극기 패치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완전히 정지된 것이다. 그의 눈빛은 더욱 집중되었고 마치 저 멀리 있는 전투기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캐서린이 민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다. 어머, 저의 표정 좀 봐. 뭔가 이상하게 변했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반응했다. 그는 캐서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진 찍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캐서린은 당황하며 핸드폰을 내렸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마이클도 민준의 변화를 눈치채고 동영상 촬영을 멈췄다. 저의 뭔가 달라졌는데? 그는 민준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어깨도 당당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랐다. 비행기가 공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하자 민준은 창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활주로에 정렬된 F-22 전투기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미소였다. 리처드가 이를 보고 의아해했다. 저의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냥 비행기들인데. 승무원 제시카가 방송으로 안내했다. 승객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내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일부러 민준을 째려보며 말을 이었다. 모든 승객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조용히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 말은 명백히 민준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제시카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의 전투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한 대 한 대의 전투기를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다. 마치 각각의 기체를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토마스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저의 뭔가 이상해. 왜 저렇게 비행기만 계속 쳐다봐? 이때 공군기지 내부에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몇 명의 군인들이 활주로로 나와서 비행기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계급장을 보니 상당히 높은 지위의 장교들인 것 같았다. 민준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다. 그는 저 군인들 중 한 명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베로니카가 민준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보며 말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야? 그냥 군인들인데.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집중력은 완전히 창밖에 쏠려 있었다. 갑자기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콜먼 대령.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로 옆에 앉은 리처드만 들을 수 있었다. 리처드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뭐라고? 콜먼이 뭐야? 민준은 깜짝 놀란 듯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중얼거린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보였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리처드는 계속 의심스러워했다. 콜먼 대령이라고 했지? 너 저 사람 아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리처드는 더욱 의심스러워하며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의 뭔가 이상해. 분명히 저 군인 중 누군가를 아는 것 같은데. 캐럴도 민준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이때 창밖에서 한 명의 장교가 민간 항공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다. 민준의 눈이 그 장교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다.
장교가 비행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호흡이 약간 빨라진 것을 옆에 앉은 리처드가 눈치챘다. 얘야, 너 왜 그렇게 긴장해? 혹시 저 사람 정말 아는 거야? 민주는 리처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의 장교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이클이 다시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민준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자 주저했다. 뭐야, 사진도 못 찍게 하고.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는 듯이. 캐서린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저 애 갑자기 왜 저래? 아까까지는 얌전했는데. 베로니카도 동조했다. 뭔가 이상해졌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때 승무원 로라가 제시카에게 다가가서 속삭였다. 저 아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시카도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뭔가 수상해. 아까까지는 그냥 조용한 애였는데. 장교가 비행기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민준의 손이 배낭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극기 패치가 아니라 다른 곳을 만졌다. 그곳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패치가 하나 더 있었다.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색이 바래서 잘 보이지 않았다. 민준의 손가락이 그 패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브래드가 민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며 말했다. 저의 배낭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 로버트도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혹시 무기 같은 거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테러범들이 어린 애들도 이용한다던데. 이 말을 들은 승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엘레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테러범이라니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찰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세상에 뭘 못하겠어? 저런 애가 가장 의심받지 않으니까. 제시카가 불안해하며 앤드류에게 속삭였다. 혹시 보안 요원에게 연락해야 할까? 뭔가 이상해. 앤드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민주는 이 모든 의심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장교가 비행기 승무원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다. 민준의 눈빛이 더욱 집중되었다. 마치 그들의 대화 내용을 알아내려는 것처럼. 갑자기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훈련이 끝났나? 이번에는 캐럴이 들었다. 뭐라고? 훈련이 뭐? 민준은 또다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죄송합니다.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승객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토마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콜먼 대령이니 훈련이니 하는 말들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 베로니카도 불안해하며 말했다. 정말 이상해. 저의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리처드가 제시카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승무원님, 저 아이 정말 수상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시카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직 뭔가 확실한 건 없잖아요. 이때 창밖의 장교가 비행기 안을 올려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창문들을 하나씩 훑어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 시선을 피하려는 듯 몸을 뒤로 물렸다. 하지만 장교의 눈이 정확히 민준이 앉은 창문에 머물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나타났다. 장교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다른 승무원과 대화를 계속했다. 승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불안해했다. 마이클이 말했다. 분명히 저 애와 저 군인 사이에 뭔가 있어. 캐서린도 동조했다. 맞아,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아. 민주는 이 모든 시선을 받으며 다시 배낭의 패치를 만졌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함께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기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승객들이 민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고 민준은 여전히 창밖의 공군기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같았다.
금유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 기내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승무원 제시카가 급하게 기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고 곧이어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공군기지 관계자분이 잠시 기내에 탑승하여 특별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리처드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특별한 안내라니 뭔가 중요한 일인가 봐. 캐럴도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혹시 우리 중에 중요한 인물이 있나? 아니면 공군기지 견학이라도 시켜주는 건가? 토마스는 자신의 넥타이를 다시 매며 으쓱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내가 국방부 계약업체 중역이라는 걸 알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 모양이야. 베로니카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다. 저도 패션업계에서 꽤 알려진 사람인데 혹시 그 때문일 수도 있어요. 브래드는 자신의 명함 케이스를 꺼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회사가 군수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 관련해서 뭔가 제안을 하려는 것 같아요. 캐서린은 핸드백에서 화장품을 꺼내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어머, 혹시 저희를 공군기지 내부 견학에 초대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텐데. 마이클도 정장 재킷의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1등석 승객들에게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겠어요. 하지만 민준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기내로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배낭의 패치를 더욱 꽉 움켜쥐었고 다른 손으로는 물병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로버트가 민준의 모습을 보며 의심스럽게 말했다. 저 애는 왜 저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야? 뭔가 숨길 게 있나? 엘레나도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정말 수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대하고 있는데 저 애만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런 반응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때 기내 앞쪽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장교가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콜먼이라고 적혀 있었다. 승객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와, 진짜 대령이 직접 왔네. 리처드가 감탄하며 말했다. 캐럴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단한 대우를 받는 거네요. 콜먼 대령은 천천히 기내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특정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토마스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대령의 시선은 그를 지나쳤다. 베로니카도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살짝 흔들었지만 대령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브래드가 명함을 꺼내 들고 대령님, 저희가 군수업체와 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콜먼 대령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계속 기내를 살펴보았다. 마이클도 혹시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역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콜먼 대령의 시선이 점점 뒤쪽으로 이동했다. 캐서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령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대령은 그녀를 지나쳐버렸다. 로버트가 저는 변호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지만 대령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콜먼 대령의 시선이 12F 좌석에 앉은 민준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 기내 전체가 고요해졌다. 승객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대령과 민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대령은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확신에 차 있었다. 리처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설마 저 애를? 캐럴도 입을 벌린 채 이상해. 왜 저 아이에게 가는 거지? 라고 중얼거렸다. 토마스는 화가 난 목소리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애는 그냥 가출한 아이라고요 라고 말했다. 베로니카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령님 잠깐만요. 저 아이는 1등석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항의했다. 브래드도 저희가 훨씬 더 적합한 사람들인데요 라고 말했지만 콜먼 대령은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민주는 대령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콜먼 대령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당신인가요? 대령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대령님.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승객들은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당황했다. 마이클이 큰 소리로 뭐야, 저 애가 대령을 아는 거야? 라고 물었다. 캐서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상해,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엘레나는 저런 차림의 아이가 어떻게 대령을 알겠어요? 라고 비웃었다. 콜먼 대령은 주변 승객들의 웅성거림에 신경 쓰지 않고 민준에게 집중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질문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혼자서? 대령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령은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은 알고 계시나요? 민준은 네, 연락드렸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승객들은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다. 리처드가 아내에게 속삭였다. 뭔가 이상해. 저 애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건가? 캐럴도 그럴 리 없어. 저런 차림으로 다니는 애가 뭐가 중요하다고라고 대답했다. 토마스는 참다 못해 큰 소리로 말했다. 대령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는 그냥 가출한 애라고요. 우리가 훨씬 더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베로니카도 맞아요. 저 애는 표도 의심스럽다고요 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콜먼 대령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톤이 섞여 있었다. 승객들은 그의 위압감에 눌려 잠시 말을 멈췄다. 대령은 다시 민준에게 집중했다. 왜 연락을 안 했죠? 우리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민준은 배낭을 만지며 죄송합니다. 급하게 떠나느라라고 대답했다. 대령은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브래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대령님,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죠? 왜 저렇게 특별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이클도 저희도 궁금해요. 저 애가 뭐가 특별한 건가요? 라고 물었다. 콜먼 대령은 잠시 승객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듯한 빛이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라고 말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캐서린이 다시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콜먼 대령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휴대폰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캐서린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로버트가 대령님, 저희에게도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라고 항의했다. 엘레나도 맞아요. 저희도 알 권리가 있어요 라고 거들었다. 콜먼 대령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잠시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할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그 순간 승객들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찰스가 안 됩니다. 저 애는 수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사만다도 저 아이 때문에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콜먼 대령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민준을 향해 가시죠라고 말했다. 민준은 배낭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당당했다. 아까까지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제니퍼가 승무원님, 저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라고 제시카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시카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라고 말을 더듬었다. 민준이 통로로 나서자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대령님, 정말로 저 아이가 맞는 건가요? 저런 차림으로 다니는 애가? 라고 물었다. 콜먼 대령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기내를 나갔다.
남겨진 승객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해했다. 토마스가 도대체 뭔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베로니카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저 애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나? 라고 의아해했다. 캐럴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한 건 아닐까? 리처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런 애가 대령과 아는 사이라니. 라고 말했다. 기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승객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소년이 사실은 공군 대령이 직접 찾아올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창밖으로는 민준과 콜먼 대령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관계처럼 보였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기내 밖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던 콜먼 대령과 민준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둘만 온 것이 아니었다. 뒤따라 3명의 젊은 장교들이 함께 들어왔다. 그들의 가슴에는 날개 모양의 조종사 휘장이 빛나고 있었고 계급장을 보니 모두 소령과 중령이었다. 승객들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군인들을 보며 더욱 당황했다. 리처드가 아내에게 속삭였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캐럴도 불안한 목소리로. 혹시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라고 대답했다. 토마스는 일어서서 콜먼 대령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른 장교가 손으로 제지했다. 죄송하지만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 장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베로니카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라고 항의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콜먼 대령은 민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로 물었다. 스카이 이글이 맞습니까? 그 순간 기내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스카이 이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대령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이 주변 승객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리처드, 캐럴, 토마스, 베로니카, 마이클, 캐서린.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똑바로 일어섰다. 그의 어깨가 펴지고 등이 곧게 세워졌다. 네,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순간 함께 온 3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스카이 이글님 오랜만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령이 말했다. 다른 2명의 소령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했다. 승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다. 마이클이 입을 벌린 채 뭐야 이게? 라고 중얼거렸다. 캐서린은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콜먼 대령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저게 뭔 소리예요? 스카이 이글이 뭐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콜먼 대령이 민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2022년 여름 한미합동훈련에서 당신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과찬이십니다. 대령님이라고 대답했다. 대령은 계속해서 말했다. 15살에 F-16 펠콘을 조종하며 미군 최고 에이스들과 대등하게 싸운 조종사는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승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F-16이라는 단어는 모르더라도 조종사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다. 브래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종사라고요? 저 애가? 라고 더듬거렸다. 로버트도 15살에 전투기를 몰았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역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함께 온 중령이 민준에게 말했다. 그때 당신의 콜사인 스카이 이글이 적군 편대 6대를 단독으로 격추시킨 장면은 아직도 우리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준은 훈련이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소령 중 한 명이 하지만 실전이었다면 당신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승객들은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충격에 빠져갔다. 토마스가 이상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베로니카도 16살짜리가 전투기 조종사라니 거짓말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콜먼 대령이 민준에게 물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왜 연락이 안 되었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잠시 한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대령은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연락을 못 받은 거군요. 이때 중령이 민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스카이 이글님, 실은 저희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한미 합동훈련에서 특별 교관을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광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승객들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엘레나가 아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저런 차림의 아이가 어떻게? 라고 말했다. 찰스도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라고 동조했다. 하지만 콜먼 대령의 다음 말이 그들을 완전히 침묵시켰다. 스카이 이글, 당신의 아버지 박준혁 장군님께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가 안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부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혁 장군이라는 이름을 들은 승객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비록 외국인들이었지만 한국의 유명한 공군 장군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리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박준혁. 그 유명한 한국 공군 장군 말이야? 캐럴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럼 저 아이가? 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소령 중 한 명이 민준에게 말했다. 장군님께서 당신이 이번에 받으신 표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연소 국제 에이스 조종사 인증을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민준은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마이클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저 아이가 정말 조종사라는 거예요? 콜먼 대령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스카이 이글은 한국 공군 특수비행단 소속 최연소 에이스 조종사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격추당한 적이 없으며 실전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요? 캐서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중령이 대답했다. 작년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침입 사건 때 스카이 이글이 직접 요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주는 그건 기밀 사항이 라고 말하려 했지만 대령이 손을 저었다.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 승객들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소년이 사실은 국가의 영웅이었다는 것을. 토마스가 창백한 얼굴로 우리가 뭘 한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베로니카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오 마이 갓 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프레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로버트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이때 콜먼 대령이 승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모두 보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승객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엘레나가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대령은 계속 말했다. 모른다고 해서 무례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찰스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연거푸 사과했다. 사만다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콜먼 대령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민준이 대령에게 말했다. 대령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는 승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스카이 이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령이 덧붙여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들도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령도 유럽 합동훈련에서도 최우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승객들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다.
그들이 무시했던 소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에이스 조종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리처드가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캐럴도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라고 사과했다. 마이켈은 저 정말 미안해요. 동영상 찍은 것도 지울게요 라고 말했다. 캐서린도 저도 사진 다 지울게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사과했다. 민주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다. 하지만 콜먼 대령은 설명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예의는 기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때 승무원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와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로라도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서 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들에게도 괜찮다고 말했다. 콜먼 대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출발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는 민준에게 연락은 계속 유지하시죠라고 말했다. 민준은 네, 대령님이라고 대답했다. 3명의 장교들이 다시 한번 민준에게 경례를 올렸다. 스카이 이글님,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민준도 정중하게 경례로 답했다. 그의 경례 자세는 완벽했다. 군인들이 기내를 떠나자 기내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승객들이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소년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민준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배낭을 정리했다. 태극기 패치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다른 패치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그의 공로와 성취를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민준을 의심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그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콜먼 대령과 3명의 장교들이 기내를 떠난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내 창밖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활주로에 정렬되어 있던 F-22 전투기들 옆으로 조종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5명, 그 다음엔 10명,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조종사들이 모여들었다. 민주는 창밖의 이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럴 필요까지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승객들도 창밖의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리처드가 저 조종사들이 왜 저렇게 모이는 거지? 라고 의아해했다. 캐럴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라고 말했다. 토마스는 혹시 우리를 환송해 주는 건가? 라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베로니카는 고개를 저으며 설마 그럴 리가 있나라고 대답했다. 이때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기장의 목소리였다. 승객 여러분께 특별한 안내를 드립니다. 앤드류스 공군기지 F-22 편대 조종사들이 특별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창가 좌석 승객분들께서는 창밖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은 모두 창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곧 민준에게로 향했다. 뭔가 이 모든 일이 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창밖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F-22 조종사들이 일렬로 정렬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20명 정도였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조종사들이 합류했다. 마침내 30명이 넘는 조종사들이 완벽한 일렬로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비행복을 입고 있었고 헬멧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마이클이 숨을 죽이며 와, 저 광경 좀 봐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한 명의 조종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스카이 이글에게 경례. 그 순간 30명이 넘는 모든 조종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동조되어 있었고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말을 잃었다. 캐서린이 오 마이 갓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고 브래드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이 광경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서 정중하게 경례로 답했다. 그의 경례 자세는 완벽했고 오랜 훈련을 받은 군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승객들은 민준의 이 모습을 보며 더욱 충격을 받았다. 로버트가 저 자세 좀 봐. 정말 군인이었구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때 활주로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F-22 전투기 한 대의 엔진이 서서히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전투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종사들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그 전투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엘레나가 저 비행기가 뭐라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F-22 전투기는 활주로를 천천히 굴러가며 민간 항공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민준이 앉은 창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가 투명한 캐노피를 통해 민준을 바라보며 경례를 올렸다. 민준도 다시 한번 정중하게 경례로 답했다. 찰스가 이게 뭔 일이야? 저 조종사가 왜 저 아이에게 경례를 하는 거야? 라고 당황해했다. 그러자 기내 방송으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공군기지의 관제탑에서 나오는 방송이었다. 스카이 이글 썬더원이 인사드립니다. F-22 조종사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창가에서 작은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대답했다. 썬더원 스카이 이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승객들은 이 무선 통신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다. 사만다가 저 아이가 정말 조종사인 거 맞나?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제니퍼도 너무 충격적이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다. 이때 썬더원 조종사가 다시 무선으로 말했다. 스카이 이글 작년 한미 합동훈련에서 보여주신 공중전 기술은 아직도 우리 교육과정의 교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과찬입니다, 썬더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썬더원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6대1로 싸워서 모두 격추시킨 건 당신이 유일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승객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6대1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토마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6대를 혼자서 이겼다고? 라고 물었다. 베로니카도 그런 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의아해했다. 민준이 대답했다.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실전과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썬더원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최고 에이스들도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때 다른 F-22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선에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이글2입니다. 당신의 발의 롤 기술은 정말 예술입니다.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글2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이글2가 대답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훈련 때 또 뵙겠습니다. 민준이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승객들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그 소년이 미군 최고 조종사들과 동등하게, 아니 오히려 더 존경받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리처드가 아내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캐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을 수가 없어라고 대답했다. 이때 관제탑에서 또 다른 방송이 나왔다. 스카이 이글 베이스 커맨더입니다. 기지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민준이 더욱 정중하게 대답했다. 베이스 커맨더 스카이 이글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령관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 박준혁 장군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기지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함께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준이 대답했다. 아직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과 장군님을 모시게 되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민준이 감사합니다. 베이스 커맨더라고 대답했다. 승객들은 이제 완전히 현실감을 잃었다. 그들이 조롱했던 소년이 미군 기지 사령관과 직접 대화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한국의 유명한 장군이었다. 마이클이 이게 진짜야?
꿈이 아니야? 라고 자신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다. 캐서린은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제는 사진을 찍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녀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떡하지?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브래드도 내가 뭘 한 거야? 저런 중요한 사람을 무시했다니라고 후회했다. 이때 활주로의 모든 조종사들이 다시 한번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한 명씩 차례대로 F-22 전투기에 탑승하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하나둘씩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로버트가 저들이 뭘 하려는 거야? 라고 물었다. 민준도 이 상황이 의외였는지 창밖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무선으로 썬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저희가 호위 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놀라며 대답했다. 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민간 항공기인데. 하지만 썬더원이 웃으며 말했다. 명령입니다. 베이스 커맨더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그러자 기지 사령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당신은 우리의 소중한 손님입니다. 안전하게 한국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민준이 과분한 대우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사령관은 당연한 예우입니다라고 말했다. 승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완전히 압도되었다. F-22 전투기들이 하나둘씩 활주로로 나가기 시작했다. 엘레나가 설마 저 전투기들이 우리 비행기랑 같이 날아가는 건가? 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찰스도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해? 라고 의아해했다. 민주는 창가에서 각 전투기 조종사들과 무선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글3 반갑습니다. 호크1 오랜만입니다. 펠콘2 건강하시죠? 각각의 조종사들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스카이 이글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음 훈련 때 또 뵙겠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사만다가 저 아이가 저렇게 많은 조종사들과 다 아는 사이인 거야? 라고 놀라워했다. 제니퍼도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감탄했다. 이때 민간 항공기의 기장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특별한 안내를 드립니다. 미 공군 F-22 편대가 우리 항공기를 한국 영공까지 호위해줄 예정입니다. 항공 역사상 매우 드문 일로 특별한 승객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장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승객들은 이제야 민준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완전히 깨달았다. 토마스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무시한 거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베로니카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믿을 수 없어 했다. 리처드가 민준에게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캐럴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과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마이클도 저도 정말 미안해요. 동영상 완전히 지웠어요 라고 말했고 캐서린도 저도 사진 다 지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사과했다. 브래드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라고 후회했다. 민주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사과를 받아주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로버트가 아니에요.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의가 없었던 거예요 라고 말했다. 승무원 제시카와 로라도 민준에게 다가와서 깊이 사과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하게 대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은 그들에게도 괜찮다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서는 F-22 전투기들이 완전히 이륙 준비를 마쳤다. 민간 항공기도 이륙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안내가 나왔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무선을 잡고 말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베이스 커맨더가 대답했다. 당연한 예우였습니다. 스카이 이글. 안전한 여행 되세요. 기내의 모든 승객들은 이제 민준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소년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에이스 조종사였고 미군 최고 조종사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F-22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항공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민간 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8대의 F-22 전투기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대기하고 있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항공 역사상 매우 드문 장면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미 공군 F-22 편대가 우리 항공기를 호위하며 태평양을 건너 한국 영공까지 함께 비행할 예정입니다. 기장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다. 이는 민간 항공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기내에 탑승하신 특별한 승객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승객들은 모두 창가로 몰려들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민준을 의심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경외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리처드가 아내에게 속삭였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조롱했던 그 아이가. 캐럴도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라고 대답했다. 민간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시작하자 F-22 전투기들도 하나둘씩 뒤따라 이륙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고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아름다웠다. 토마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와, 저 광경 좀 봐. 완전히 영화 같아라고 감탄했다. 베로니카도 정말 장관이야. 평생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감탄은 곧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마이클이 민준에게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동영상 찍은 것도 정말 미안하고.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정말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캐서린도 저도 사진 찍은 거 정말 죄송해요. 완전히 지웠어요 라고 사과했다. 이때 무선으로 썬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호위 편대 준비 완료했습니다. 포메이션을 취하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썬더원 과분한 배려 감사합니다. 썬더원이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 같은 에이스를 호위하는 것은 저희에게도 영광입니다. 창밖으로 보니 F-22 전투기들이 완벽한 포메이션을 이루며 민간 항공기 양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4대씩 좌우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은색 동체가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브래드가 숨을 죽이며 저런 광경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로버트도 정말 꿈 같아. 이게 현실이야? 라고 의아해했다.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민준을 의심하고 조롱하던 승객들이 이제는 그에게 계속 사과하고 있었다. 엘레나가 민준에게 다가가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라고 말했다. 민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해해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서 오해가 생긴 거죠라고 대답했다. 찰스도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사과했다. 사만다와 제니퍼도 우리도 정말 잘못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라고 연달아 사과했다. 민주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괜찮다고 말하며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다. 이때 무선으로 이글2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지금 고도는 어떤가요? 편안하신가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완벽합니다, 이글2. 여러분 덕분에 최고의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글2가 다행입니다. 한국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승무원 제시카가 민준에게 다가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무례하게 대했어요. 특별 식사라도 준비해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민준은 괜찮아요. 물만 있으면 돼요 라고 대답했지만 제시카는 안 됩니다. 최고급 식사를 준비해드리겠어요 라고 고집했다. 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현재 우리는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으며 F-22 편대의 완벽한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으로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기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리처드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언제부터 비행기를 조종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민준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공군기지에 자주 갔어요. 12살 때부터 시뮬레이터를 시작했고 15살에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캐럴이 놀라며 15살에요?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라고 물었다. 2년 정도 됐어요. 민준의 대답은 겸손했다. 토마스가 2년 만에 저런 실력을? 정말 천재시네요. 라고 감탄했다. 베로니카도 저희 아이는 16살인데 운전도 못하는데 라고 비교하며 말했다. 이때 무선으로 호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저는 작년 한미 합동훈련에서 당신과 대전했던 호크원입니다. 민준이 호크원. 기억해요. 정말 치열한 공중전이었죠. 라고 반갑게 대답했다. 호크원이 웃으며 네, 제가 져서 아직도 아쉬워요. 언젠가 다시 한번 승부해봐야죠. 라고 말했다. 마이클이 실제로 공중전을 했다는 거예요? 라고 놀라며 물었다. 민준이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실전과 같은 조건이었어요. 호크원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호크원이 무선으로 과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바렐롤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승객들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민준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다. 브래드가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이네요. 저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라고 말했다. 로버트도 평생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운명이었나 봐요. 라고 감탄했다. 이때 무선으로 펠콘2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한국 영공까지는 아직 멀었나요? 민준이 네,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펠콘2가 전혀요. 당신을 호위하는 것은 저희에게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캐서린이 민준에게 혹시 무서우지 않으세요? 저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게? 라고 물었다. 민준이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람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엘레나가 정말 대단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네요. 라고 감사해했다. 찰스가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민준이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꿈을 응원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사만다가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민준이 평화를 지키는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갖는 것이죠. 라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승객들은 민준의 이런 말을 듣고 더욱 감동했다. 제니퍼가 정말 멋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뭘 한 거죠? 라고 부끄러워했다. 민준이 괜찮아요. 오해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해하게 되는 거죠라고 따뜻하게 말했다. 이때 무선으로 베이스 커맨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민준이 완벽합니다. 베이스 커맨더. 최고의 호위를 받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베이스 커맨더가 다행입니다. 한국 측에도 연락했으니 영공 진입할 때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기장이 다시 방송으로 안내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우리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비행하고 있으며 F-22 편대는 여전히 완벽한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료 보급을 위해 중간에 몇 번 교체될 예정이지만 한국까지 계속 호위해 줄 것입니다. 리처드가 연료 보급은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해했다. 민준이 공중급류기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연료를 보급해 줄 거예요. 아마 알래스카 근처에서 한 번, 일본 근처에서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다. 캐럴이 그런 것까지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놀라워했다. 네, 군사작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획되었을 거예요. 민준의 설명에 승객들은 더욱 놀라워했다. 토마스가 정말 대단한 대우를 받으시는 거네요. 라고 감탄했다. 베로니카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구나 라고 믿기 어려워했다. 이때 썬더원의 목소리가 무선으로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잠시 후 공중급류기 탱커가 합류할 예정입니다. 멋진 장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감사합니다.
정말 과분한 배려예요 라고 대답했다. 썬더원이 당연한 예우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이니까요 라고 말했다. 승객들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민준이 단순히 뛰어난 조종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이클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브래드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라고 감탄했다. 승무원들도 민준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제시카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라고 다짐했다. 민준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로버트가 민준에게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다. 민준이 일단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훈련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엘레나가 가족들도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네, 특히 할아버지가 많이 걱정해 주세요. 옛날에 한국 전쟁 때 조종사셨거든요. 민준의 말에 승객들이 더욱 감동했다. 찰스가 가문 대대로 군인이시네요 라고 말했다. 사만다도 정말 존경스러워요 라고 감탄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F-22 전투기들이 완벽한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비행하고 있었다. 햇빛에 반사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제니퍼가 이런 광경은 정말 평생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민준도 저도 이런 대우는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민준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를 의심하고 조롱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고 민준의 넓은 마음에 더욱 감동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여행 시간 동안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존경과 감사함으로 민준을 대할 것이었다.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던 중 민준은 조용히 일어나서 기내 전체를 둘러보았다. 모든 승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다. 민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내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다. 처음에 오해가 생긴 건 저도 이해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드린 것도 있고 제 차림새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리처드가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정중히 말을 이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군복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해받는 일이 종종 있어요. 캐럴이 그런 일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라고 놀라며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외국에서는 더 그래요. 저도 이해해요. 토마스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하지만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민준이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베로니카가 좋은 경험이라니요? 라고 의아해했다. 민준이 설명했다. 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이클이 저희는 정말 부끄러워요. 동영상까지 찍고라고 말했다. 민준이 웃으며 그것도 괜찮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이해해요라고 대답했다. 캐서린도 저는 사진까지 찍었는데 라고 미안해했다. 정말 괜찮아요. 신기했을 거예요 라고 민준이 너그럽게 말했다. 이때 무선으로 썬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알래스카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공중급류기가 보이시나요? 민준이 창밖을 보니 거대한 급류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네, 보입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라고 대답했다. 승객들도 모두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브래드가 와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놀라워했다. 공중급류 작업이 시작되었다. F-22 전투기들이 하나씩 급류기에 접근해서 연료를 보급받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로버트가 저런 걸 실제로 보다니라고 감탄했다. 엘레나도 완전히 영화 같아요 라고 말했다. 민준이 조종사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저런 정밀한 작업을 저 속도로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설명했다. 찰스가 혹시 당신도 저런 급류 받아본 적 있어요? 라고 물었다. 민준이 네, 몇 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만다가 무서웠다고요? 라고 놀라워했다. 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처음에는 떨려요. 조금만 실수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라고 민준이 설명했다. 제니퍼가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었다.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해요. 승객들은 민준의 진솔한 대답에 더욱 감동했다. 급류가 끝나자 F-22들이 다시 완벽한 포메이션을 이뤘다. 이글2의 목소리가 무선으로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다음 구간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감사합니다. 정말 완벽한 비행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호크원도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라고 말했다. 승무원 제시카가 민준에게 다가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민준이 정말 괜찮아요. 사실 저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대답했다. 로라도 아니에요. 저희가 무례했어요 라고 말했다. 기장의 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다. 승객 여러분, 현재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F-22 편대는 여전히 완벽한 호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 영공 진입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으로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순간 무선으로 베이스 커맨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민준이 네,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기내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부 영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몇몇 승객분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네요. 승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이클이 저는 동영상 다 지웠는데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베이스 커맨더가 계속 말했다. 항공기 내부 보안 카메라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스카이 이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베이스 커맨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오해였으니까요. 베이스 커맨더가 정말 괜찮으신가요? 한 나라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모독이었는데 라고 물었다. 민준이 확고하게 대답했다. 네, 정말 괜찮아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고 저도 이해했어요. 승객들은 민준의 이런 모습에 더욱 감동했다. 리처드가 정말 감사해요. 당신의 넓은 마음에라고 말했다. 캐럴도 저희가 받을 자격도 없는 배려예요 라고 고마워했다. 토마스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정말 죄송했고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베이스 커맨더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이미 외부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항공사 내부 관계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모양입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저희가 올린 건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다른 승무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산되고 있어서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준이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물었다. 베이스 커맨더가 승객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장면들과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는 장면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승객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베로니카가 그럼 우리 얼굴이 다 나간 건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이름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승객 명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베이스 커맨더의 말에 승객들이 충격을 받았다. 브래드가 이러면 우리 직장에서도 알겠네요 라고 걱정했다. 로버트도 변호사인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라고 우려했다. 민준이 베이스 커맨더 그 영상들을 삭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완전 삭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준이 네,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다. 캐서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죠? 라고 말했다. 마이클도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투자자들이 이걸 보면 나고 걱정했다.
엘레나는 패션업계는 이미지가 중요한데라고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승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하지만 찰스가 아니에요. 저희 잘못이에요. 당연한 결과죠라고 말했다. 사만다도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라고 동조했다. 제니퍼가 하지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라고 말했다. 민준이 맞아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오해가 있었을 뿐이죠라고 따뜻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거잖아요. 리처드가 맞아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했다. 캐럴도 평생 잊지 않을 교훈이에요 라고 동조했다. 토마스는 비록 대가가 크지만 값진 경험이었어요 라고 인정했다. 이때 무선으로 펠콘2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일본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준이 감사합니다. 정말 완벽한 호위였어요 라고 대답했다. 펠콘2가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어요 라고 말했다. 승무원들도 민준에게 계속 사과하고 있었다. 제시카가 정말 죄송해요. 저희 교육을 더 철저히 받겠어요 라고 말했다. 로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라고 다짐했다. 민준이 괜찮아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베로니카가 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과의 표시로라도라고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정말 괜찮아요. 마음만 받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브래드도 정말 미안해요. 당신 같은 분을 모독했다니라고 거듭 사과했다. 마이클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라고 물었다. 민준이 그냥 편견을 가지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돼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라고 조언했다. 로버트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변호사로서 반성하게 돼요 라고 말했다. 엘레나도 패션업계에 있으면서 외모만 중시했는데 잘못된 거였네요 라고 인정했다. 찰스는 사업하면서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는데 고쳐야겠어요 라고 다짐했다. 캐서린이 당신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큰 교훈을 얻었어요 라고 말했다. 사만다도 힘든 상황이지만 값진 경험이었어요 라고 동조했다. 제니퍼는 앞으로 제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이때 무선으로 썬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한국 영공이 보입니다. 곧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합류할 예정이에요. 민준이 기쁜 목소리로 정말요? 한국 공군이 나온다고요? 라고 물었다. 네, 특별 환영 편대라고 합니다. 승객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대감을 보였다. 리처드가 한국 공군까지 나온다니 정말 대단해요 라고 감탄했다. 캐럴도 어떤 전투기가 나올까요? 라고 궁금해했다. 민준이 아마 F-15K 이글이나 KF-X 보라매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다. 토마스가 한국 전투기는 어때요? 미국 것과 비교하면 라고 물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정말 뛰어나요. 특히 KF-X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인데 성능이 정말 좋아요. 베로니카가 한국이 전투기도 만드는 거예요? 라고 놀라워했다. 네, 이제는 항공 강국이 되었어요 라고 민준이 답했다. 잠시 후 창밖에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나타났다. F-15K 이글 4대가 완벽한 포메이션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승객들이 모두 창가로 몰려들어 이 장관을 지켜봤다. 브래드가 와 정말 멋있어요 라고 감탄했다. 로버트도 한국 전투기도 정말 인상적이네요 라고 말했다. 한국 공군 편대장의 목소리가 무선으로 들려왔다. 스카이 이글 태극 편대 편대장입니다. 환영합니다. 민준이 감격한 목소리로 태극 편대장 스카이 이글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라고 대답했다. 우리도 당신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 장군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나오셨다고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 가족이 다 나와 계세요.
이 말을 들은 승객들도 감동했다. 엘레나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했다. 찰스도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요 라고 말했다. 미군 F-22 편대와 한국 공군 F-15K 편대가 함께 민간 항공기를 호위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다. 캐서린이 이런 광경은 정말 평생 못 볼 거예요 라고 감탄했다. 마이클도 꿈 같은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창밖에 두 편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요. 사만다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라고 말했다. 제니퍼도 우리 모두가 당신을 존경해요 라고 동조했다. 기장의 마지막 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이 특별한 여행이 끝나가는 것을 아쉬워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승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서로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마지막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이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민간 항공기 주변으로 한국 공군 F-15K 편대가 마지막 격례 비행을 펼쳤다. 미군 F-22 편대는 한국 영공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감동은 여전히 기내에 가득했다. 승객들은 창밖에 태극기가 그려진 전투기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기장의 마지막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여행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민준이 일어났다. 그는 낡은 배낭을 메고 조용히 통로로 나섰다. 승객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리처드가 정말 영광이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 캐럴도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라고 인사했다. 토마스는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라고 다짐했다. 베로니카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해요 라고 고마워했다. 민주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좋은 시간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라고 따뜻하게 말했다. 마이클이 저희야말로 당신의 넓은 마음에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다. 캐서린도 정말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다. 브래드는 당신 같은 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니 든든해요 라고 말했다. 로버트도 진짜 영웅을 만났어요 라고 감탄했다. 엘레나가 혹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민준이 미소 지으며 세상은 넓지만 또 좁기도 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라고 대답했다. 찰스는 그때는 제대로 인사드리겠어요 라고 말했다. 사만다와 제니퍼도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라고 입을 모았다. 승무원 제시카와 로라도 깊이 인사했다.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어요. 앞으로 승무원 생활하면서 늘 기억하겠어요 라고 제시카가 말했다. 로라도 당신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라고 고마워했다. 민주는 괜찮아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민준이 기내를 나서자 공항 게이트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국 공군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앞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위험 있는 남성이 서 있었다. 바로 민준의 아버지 박준혁 장군이었다. 장군의 옆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은 어머니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누나가 함께 있었다. 민준이 가족을 보자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그는 달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박준혁 장군이 아들을 꽉 안으며 말했다. 고생했다, 민준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구나라고 말했다. 누나는 동생 덕분에 나도 유명해졌어.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해라고 웃으며 말했다. 가족의 재회 장면을 지켜본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도 모두 감동했다. 뒤따라 나온 비행기 승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민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리처드가 아내에게 속삭였다. 정말 대단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 캐럴도 저런 분을 무시했다니 정말 부끄러워라고 말했다. 토마스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야라고 중얼거렸다. 베로니카는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제는 사진을 찍는 것조차 실례라는 것을 알았다. 마이클도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라고 말했다. 캐서린은 앞으로 내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라고 다짐했다. 민주는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뒤를 돌아보았다. 승객들이 아직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겸손하고 자연스러웠다. 낡은 배낭을 메고 평범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각자 짐을 찾으러 가면서도 계속 민준을 떠올렸다. 브래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끝까지 겸손했어라고 말했다. 로버트도 진짜 영웅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감탄했다. 엘레나는 패션업계에서 겉모습만 중시했는데 정말 잘못된 거였어라고 반성했다. 찰스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도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라고 말했다. 사만다도 맞아,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라고 동의했다. 제니퍼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겠어라고 다짐했다. 며칠 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승객들에게는 예상했던 결과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리처드는 회사에서 불려가서 설명을 해야 했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토마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점들을 이야기하며 진심을 전했다. 베로니카는 소셜미디어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렸다.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마이클도 자신의 스타트업 블로그에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 배운 소중한 교훈이라는 글을 올렸다. 캐서린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정말 부끄러웠지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브래드도 회사 동료들에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로버트는 변호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법정에서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일상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며 반성했다. 엘레나는 패션업계 사람들에게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찰스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사람을 평가할 때 더 신중해야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사만다와 제니퍼는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전했다. 승무원 제시카와 로라는 항공사에서 교육을 받으며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그들은 앞으로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날의 일을 늘 기억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경험을 소화했다.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두들 이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다. 그들은 민준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평생 마음속에 간직했다. 리처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려고 노력했다. 캐럴도 남편과 함께 더욱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토마스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도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대하려고 애썼다. 베로니카는 패션업계에서 일하면서도 사람의 진짜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했다. 마이클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뽑을 때도 겉모습이 아닌 실력과 인성을 보게 되었다. 캐서린은 아이들을 키우며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다. 브래드는 사업을 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로버트는 법정에서도 더욱 공정하고 편견 없는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들 모두에게 그날의 경험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더 큰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민준의 넓은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도 배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옷차림이 초라해도 마음은 보석보다 빛날 수 있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민준이라는 소년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